빛깔 고운 색과 모양을 자랑하는 우리네 전통 신발.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신발을 만들어 사용했던 걸까? 신발이 만들어진 그런 시기는 2만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연의 자연 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발달했던 신발. 그 속에서 기술의 우수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앞뒤가 들림으로 해서 걸음을 걷는 데 참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 옛날 전쟁의 무기로도 사용되고 때론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한 의리의 징표이기도 했던 신발. 한반도 신발 문화는 수렵 생활의 북방 문화의 화와 벼농사가 발달한 남방 문화의 해의 결합이었다. 남방 계열, 북방 계열 모든 그 주변의 영향과 그 어떤 성향 같은 것들이 다 그냥 우리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끝과 신부리, 신 뒤꿈치 쪽에서 올라가는 그 선이 대단히 아름다워서 날렵한 곡선의 아름다움 속에 문양과 색의 조화가 뛰어났던 전통 신발 화해. 자연의 색과 멋을 품은 우리네 신발의 역사가 펼쳐진다. 한가로운 주말 오후. 고궁으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전통 복식을 사랑하는 동호회 사람들. 기회가 되면 이렇게 곱고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맵시를 뽐내보지만 못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 옷을 갖춰 입고 신발까지 다 잘 갖춰서 신고 다니고 싶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시중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저희도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중 신고 다닐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서 신고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쉽게 구할 수 있는 한복은 그나마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으나 다채로웠던 우리네 전통 신발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여자들은 대부분 꽃신을, 남자들은 개량된 집신인 미투리 등을 신어보지만 의상에 맞게 신발을 제대로 갖추어 신었다 하기엔 뭔가 부족하다. 신발도 지금 미투리 같은 거를 평소에 매일 신고 다니는데 다른 신발은 모르겠지만 미투리는 개량돼가지고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른 복장에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슬리퍼 대용으로도 쓸 수 있고. 우리나라 전통 신발은 무엇일까? 19세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네 복식은 화려했다. 신분 높은 양반가를 그린 그림들을 보면 모자에서부터 색색의 고운 한복이 아름답게 묘사돼 있고 살짝히 보이는 바지와 치마 아래로는 전통 신발도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전통 우리나라의 신발은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나라 전통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신발의 앞부분, 뒷부분에 굉장히 아름다운 무늬를 선으로 일일이 새기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신발이라서. 전통 신발을 부르는 호칭은 재료나 모양에 따라 다양했다. 재료에 따라 가죽으로 만든 가죽신인 화와 지프로 만든 초해, 그리고 나무로 만든 남악신 등이 있다. 사냥을 자주 하여 짐승의 가죽이 풍부하고 자주 말을 타야 하는 수렵 문화의 북부 지역에서는 가죽신을 발전시켰고 말을 적게 타고 가죽 제품이 적은 남쪽 사람들은 벼농사를 바탕으로 풍부한 지프로 만든 집신을 발전시켰다. 보통 추운 북방 계열 문화로 장화처럼 신목이 발목 위로 올라간 긴 신발을 화라 하였고
기후가 따뜻한 남방 계열 문화로 신목이 짧은 신발을 리나 헤라 하였다. 우리나라 신발이 고대로부터 이렇게 그 두 가지 형태의 신발이 존재를 했는데, 이런 신발의 그 형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북방계의 그런 그 유목 생활에 그런 그 생활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농경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신목이 짧은 그런 납작한 신발을 신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그 두 가지 형태의 그 문화를 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의 조화 속에 발달한 전통 신발들. 남겨진 유물들은 모두 가죽이나 풀, 천과 같은 천연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 공예 솜씨가 정교해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이러한 신발을 활용하였던 것일까? 나주 다시면의 보감리 고분. 이 지역 고분군에서는 금동 신발이 다수 발굴되었는데, 금동관이나 환두대두와 함께 나란히 발견돼 토착 세력의 위세를 과시하는 물품임을 알게 한다. 백제 무령왕릉에서는 특이하게 압정이 달린 금동 신발이, 신라에서는 화려한 황금의 금동 신발이 발굴돼 주목을 끌었다. 보통 금동 신발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때로는 신발 밑바닥에 이렇게 스파이크 못이 박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발이 과연 신고 걸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학자에 따라서 단순한 부장품이지 실제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의 주장으로는 기마전을 할 때 적에게 공격을 하기 위한 일종의 무기로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를 보면 못이 달린 신발이 그려져 있어 기병이 적을 타격하는 무기나 보병이 눈 쌓인 길을 갈 때 사용했으리라는 추측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문헌에 보이는 우리나라 신발의 역사는 더 오래되었다. 부여 사람들은 신발로 발목이 짧은 형태의 가죽신인 혁탑을 신었다 하였고, 마한의 경우 가죽신을 신어 민첩하게 다닌다 하였다. 또한 후한서에는 배로 만든 두루마기에 집신, 즉 초리를 신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부여 때 이미 그런 초리, 초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 이전에 그런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료는 다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가죽뿐만 아니라 그런 풀, 초 종류로 엮어서 만든 신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풀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풀하고 가죽하고 섞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거든요. 삼국시대 신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고구려 고분 벽화다. 무릎 아래까지 올라가는 장화 형태의 신발이나 남녀 구분 없이 같은 형태의 신발을 착용하였고, 중간에 빨간 선이 끈으로 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악공이나 시녀들의 짧은 치마 아래로 붉은 가죽신이나 검은 가죽신이 보여 일찍이 염색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서면 귀인에서 일반 서민까지 화와 리, 그리고 끈 장식인 화대에 따라 규제를 둘 정도로 신발 문화가 화려하게 발달했다. 통일신라 때는 흥동항 복식금제에 보면요, 남성들만 화를 신게 합니다. 여성들은 못 신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온갖 비단으로 만든 뭐 아주 고운 비단으로 만든 신발이라든가 술을 놓은 신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지 말라고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지 말라고 하는 기억은 결국은 그때 그러한 신발을 신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화로웠던 그 신발 문화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신등을 끈으로 엮은 형태의 재료로 옷감을 주로 사용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죽을 주로 사용하였다. 해동 역사를 보면 고려의 신발은 무두질한 가죽으로 발에 맞추어 만들어 신었고 묵지 않았다. 가난한 자는 소가죽, 부자들은 사슴가죽을 사용하였다 하였다.
그러나 고려에 오면 가죽신보다도 초리, 즉 집신을 많이 신었다. 고려 도경을 보면 초구의 모양은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아 그 모양이 남다르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지프로 만든 이를 신었다고 하였다. 고려 시대 때는 이제 아무래도 불교의 영향이 많아서 그런 살생을 해서 어떤 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연물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좀 더 그 집신 종류, 초리로 썼던 이런 비율이 좀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걸 신어봤을 때 가죽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착용감은 정말 좋거든요.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짐승을 죽이지 않아 가죽 생산이 줄었고 농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집신도 점점 많아졌다. 조선은 어땠을까? 전남 담양의 모현관. 이곳에는 조선 중기의 생활사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가 보관돼 있다. 11년 동안 쓴 방대한 양의 이 일기는 16세기 선조 때의 문신인 미암 유이춘이 쓴 것으로 그가 겪은 관직 생활을 비롯해 당시 사회의 풍속 등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미암일기는 임진왜란 이전에 정치라든지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구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하는 날씨 또 살아가면 느끼는 꿈 어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이라든지 현상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에는 당시의 신발들이 여러 켤레 복원돼 있다. 그런데 그중 아주 특별한 신발이 있다. 바로 흑해다. 그분이 1576년 10월 13일 기사인데 잦은 병치레로 낙향할 것을 청한 유이춘에게 선조가 자신이 입던 두 벌의 명주옷과 신었던 신발을 하사했고 그때 받았던 신발이 지금까지 보존돼 있는 것이다. 이분께서 이것은 내가 쓰고 입던 물건이다. 경께서 항상 나를 잊지 말고 이걸 쓰고 있다가 내년 보면 반드시 올라오시오 하는 그 부분이 아주 정감 있게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져온 신발이 그건데 한 500년 되고 보니까 신발이 이제 그 흑피 부분이 다 떨어져 부식돼서 떨어져 나가고 저렇게 됩니다. 하사한 신발은 지배층의 관리들이 주로 신던 검은 가죽신인 흑해였다. 신발은 곧 신하를 아끼는 왕의 마음이자 군신 유의의 의리의 증표였다. 기록을 보면 미암과 선조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왕이 신하에게 신발을 하사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신발 그 이상의 의미로 상징성을 지녔던 것이다. 유교의 성리학을 최상의 가치로 삼았던 조선은 사회적 지위가 구체화되면서 신발 또한 계급별로 때에 따라 규정했다. 경국대전 예전의 화해를 보면 백관들의 관복 제도가 공표되어 있는데 정 1품부터 정 9품까지 품기가 있는 벼슬아치를 보면 조복과 제복에는 흑피해를, 공복, 상복에는 흑피화를 신게 하였다.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의 생활에서도 관원 상제에 따라 사용되는 신발이 각각 달랐다. 특별한 날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주로 낮은 해를 중심으로 신문과 남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했다. 조선시대의 이념이 그 주자하기 하나의 정치 이념으로서 생활문화에 큰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왕도 정치와 유교의 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신분 질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색이나 또는 그 옷을 또는 신발을 신도록 이렇게 그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 제도 어떤 그 규범 질서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관리들이 주로 신는 흑피에나 화는 검은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다. 대표적인 것이 문무백관들이 관복에 갇혀 신던 목화다. 그리고 목이 낮은 가죽 신으로는 운해나 당해가 있다. 남녀 공통의 신발에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성들의 신으로 변했는데 양같이 부녀자들이 신던 신으로 식물 문양에 당초문이 들어간 것을 당해, 구름 무늬가 들어간 것을 운해라 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신코와 뒤축에 태사문의 문양이 들어간 태사애가 조선 중기부터 사대부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그 삼국시대 고구려 벽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일반인이 화를 신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관리들이 공복이나 상복을 입을 때 화를 신고,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해를 신습니다. 해라는 것은 운두가 낮은 신이고 재료에 따라서 그것이 뭐 태사해라든지 당해라든지 이런 고급 마른 신이 될 수도 있고. 부산의 문화예술 마을로 떠오른 감천마을. 이곳에 위치한 한 공방에는 전통 신발들이 가득하다. 왕이 신었던 화려한 색과 문양의 적석에서부터 구름과 당초문을 비롯해 십장생이 수놓아진 여성의 신발들이 옛 방식대로 복원돼 있다. 삼대째 전통 신발을 만들어 오고 있는 안혜표 화회장과 함께 남자들의 대표적인 신발인 흑해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먼저 보온을 대어 마름질을 한 후 신울타리를 만드는데, 신울타리는 한 짝에 한 장씩 2장을 마름질한다. 이날 사용한 가죽은 돼지 가죽으로, 가죽은 산악을 신선한 곳에 말려 무두질을 한 후 사용한다. 지금 재단해낸 이 소재는 돈피 돼지 가죽입니다. 돼지 가죽을 옛날에 만지던 그 방법으로 가죽을 손질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가죽의 신울타리를 만들고 나면 보온을 대고 안감을 마름질한다. 안감의 겉에 가죽이 질기고 단단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지나 못이 삼배를 풀로 붙여 사용한다. 이후 바풀을 사용해 가죽과 안감에 각각 바른 후 가죽 위에 안감을 올리는 형식으로 붙이고 나면 신울타리에 시접을 정리한다. 시접을 할 때에는 방망이질을 하여 시접이 안쪽으로 잘 넘어가게 한다. 이때 뒤꿈치 안감의 이음새 부분에 휘감이라는 덧천을 만들어 보강한다. 이음새 부분이 덜 도드라지게 중심 솔기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다. 위에 도립감 깨멜 자리에다가 이렇게
꿰매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한 땀만 기꺼이. 모든 것이 수공예로 이루어지기에 갓바치에 숙련된 손재주를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도리 감치기를 하고 나면 기본적인 신울타리 감이 완성된다. 이게 흑해 울타리 감은 이렇게 돼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거는 그대로 놓아두면은 빳빳하게 굳어버려요. 그럼 다음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아리 속에 이어 놓습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신울타리는 물기 머금은 수건과 함께 항아리에 보관해 가죽이 굳지 않도록 한다. 신울타리를 만들고 나면 밑창을 마름질한다. 밑창을 창 뚫는 송곳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밀라 바른 실과 바늘을 사용해 바느질을 하게 된다. 목실 파랍을 해서 밀랍을 먹이는 창 깨매기 할 때 사용하는 실입니다. 목실은 그냥 땡기면 잘 떨어져도 밀랍을 먹이 놓으면 100년, 200년 가도 안 떨어지고 굉장히 탄탄합니다. 목실은 4합 내지 6합 정도를 꼬는 과정에서 밀랍을 먹여 튼튼하고 삭지 않도록 하며 바늘은 전통의 방식대로 대나무를 이용한다. 신발이 튼튼하도록 하기 위해 가죽대인 대다리를 놓고 밑창을 대어 꿰매는데 홈질로 한 바퀴 뚫고 반대로 또 한 바퀴 돌아 마무리한다. 이후 대다리 쪽에 바풀을 이겨 바른 후 안창을 올려 붙인다. 바풀은 이길수록 접착력이 강해지며 안창을 올린 후에는 방망이질로 마무리를 해준다. 밑창과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느질이다. 이 신밥 한 땀이라도 잘못 집어버리면 신이 초점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한 기술이죠. 조선에서는 신을 제작하던 장인을 화장 내지 사패장이라 하였다. 경국대전 공전을 보면 왕실용 신을 제작하는 장인인 사패장과 화장이 각각 본주와 상의원에 있었고 재료나 작업 공정에 따라 분업화되어 있었다. 화해에 사용된 신의 재료를 보면 색색의 비단과 천이 사용되었고 가죽도 곰 가죽인 웅피나 사슴 가죽인 녹피 등의 다양한 가죽 재료가 쓰였다. 조선시대 때 오면 오히려 그 가죽 이런 종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뭐 소가죽, 말가죽, 뭐 개가죽, 사슴 가죽, 그다음에 옥감.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 가죽의 성격에 맞춰서 이용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느질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예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정교화되는 거겠죠. 시접을 정리하고 신울과 밑창의 둘레가 맞는지 미리 맞춰본 후 신울과 밑창을 맞바느질한다. 이때 실은 유골 면사를 사용하고 모양을 잡아가면서
거리가 잘 맞도록 하며 땀이 곱도록 실을 요령 있게 잡아 빼야 한다. 보통 한 짝을 끼우는데 2~3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힘이 들고 공을 들이는 과정이다. 요 깨매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요 이제 요렇게 이 대다리하고 이 울타리 감을하고 서로 마주치는 과정에서 이게 충분하게 튼튼하게 서로가 잘 맞아줘야 난주 발이 안에 들어가서 편안해요. 서로가 유연성이 생겨갖고 편안해요. 바느질이 끝난 신발은 신의 모양을 잡기 위하여 신골을 넣은 후 방망이로 두들기며 틀을 잡는다. 앞부리 밑쪽과 뒤꿈치 밑쪽을 살살 두드리면서 쐐기를 박으며 신골을 위에서 아래로 친다. 신골을 박고 망치질로 모양을 잡은 신은 좌우 상하로 흔들어가며 온돌이나 숯불에서 건조시키고 이틀 정도 놓았다가 완전히 건조되면 신골을 뺀다. 신골을 빼고 나면 밑창에 들기름을 발라 마무리하는데 들기름은 습기나 곰팡이를 차단하고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데 탁월하다. 숙련된 장인의 솜씨로 70번이 넘는 공정을 거친 후에야 탄생하는 것이 우리네 전통의 가죽신이다. 옛날 그 특징을 보면은 신이 앞뒤가 들려 있어요. 앞뒤가 들림으로 해서 걸음을 걷는데 참 편리한 점이 많고, 또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에 보면은 이 밑창하고 위에 울타리하고 붙이는 과정이 신어서 그 유연성이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른쪽, 왼쪽 좌우가 없어도 신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구조는 얼마나 실용적이었을까? 실제 흑해를 신고 기능성을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현대의 발달된 신발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가 좌우 구분이 없다는 점으로 유연성도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20대의 평범한 남성이 흑해를 착용하고 1시간 정도 워킹을 시도했다. 신발의 충격 흡수를 기본으로 착용 시 얼마나 편안한지, 걸을 때 특정 부위에 얼마만큼의 압력이 쏠리는지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수치가 측정된다. 무엇보다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신발로서 구조적인 기능은 어떨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족부와 중족부, 후족부, 그러니까 후족부는 그 충격 흡수를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전족부는 아무래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중간 부분은 이제 발을 지지하는 어떤 이런 세 가지 전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 당시의 신발도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이 모습을 구현하지 않았던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신발의 좌우에 따라 측정된 수치를 살펴보면 발이 닿는 면적이나 힘, 평균 압력 등에서 좌우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능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이다. 외관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앞코가 이렇게 들린다든지, 또 뒷부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발이 안 벗겨지도록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신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답습은 해 나갔습니다.
일찍이 화와 해의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공예적인 탁월한 솜씨 속에 발달해온 우리네 전통 신발. 그러나 수백 년 역사에 비해 현재 남아있는 유물은 그리 많지가 않다. 대부분 조선시대 말기의 유물로 80여 점의 화해가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전시된 신발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몇 켤레의 신발이 있다. 바로 일상적인 신발이 아닌 기능성 신발들로 눈이 올 때 신는 둥근이 신이나 설피가 있고, 비가 올 때 신는 높은 굽에 나막신이 다수를 차지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의 밑창에 징이 달린 가죽신이 특이하다. 이는 비 오는 날 미끄러지지 않도록 징을 박아 사용한 것으로 징이 달려있어 징신이나 비 오는 날 신어 진신 혹은 기름옷을 입혀 유예라고도 하였다. 가죽신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된 집신도 기능적으로 발전했다. 그림에서 보듯 조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신을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집신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대중적인 신발이었다. 재료도 다양했다. 볏짚이나 왕골, 저수지에 풀인 부두를 비롯해 당나무나 피나무가 활용되었다. 오래 신기 어렵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가죽에 비해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으로 서민들과 양반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집신이 널리 애용되다 보니 집신도 세분화됐는데 보통 고리 4개인 경우를 집신이라 했고 고리 6개인 경우를 미투리라 하여 좀 더 정교한 집신이 활용되었다. 많이 닳는 집신의 뒷부분인 뒷갱기는 섬유질이 많은 당나무나 삼나무를 감아서 사용하기도 했다. 손놀림의 빠른 신속성, 그리고 기술성, 예술성이 가미되어서 집신의 종류도 다양하고 적재적소에 거기에 맞는 집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신 만들기는 다른 지풀 용구에 비해 공정이 비교적 까다롭다. 먼저 지피나 삼, 당나무 등을 섞어 꼬아 집신의 골격을 이룰 고정줄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줄의 날줄로 신 바닥을 먼저 만든 후 신의 둘레인 운두를 이루는 신총을 엮어가며 신의 골격을 만들어간다. 가는 새끼로 총 사이사이를 감아주어 마무리하면서 옆으로 매듭을 지은 후 신골로 집신의 모양을 낸다. 집신의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그런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면은 집신이 커지겠죠. 이것을 당겨서 조이면은 집신이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신는 이의 발과 맞추어서 집신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화나 해도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욱 날렵하고 맵시를 띄어갔다. 실제 남겨진 유물들과 신발이 그려진 당시의 그림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디자인 측면에서 다소 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화의 경우 초기에는 신목이 길고 소재도 가죽을 많이 사용하였고 화 앞부분의 밑창을 위로 많이 올라오게 만들어 걸음을 편하게 하였다. 하지만 말기로 올수록 신목이 짧아지고 앞코는 각이졌으며 밑창은 지명과 수평이 되었고 소재도 직물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았다. 재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이게 가죽으로 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옷감 종류가 들어가서 이 통이라든가 이 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죽도 했지만은 옷감 종류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들리지 않아도 발에 따라서 이 신발이 움직여주니까 그런 재질 변화 때문에 형태상으로의 그런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문헌에 기록된 화의 형태를 보면 후기로 갈수록 신코와 바닥, 신목의 길이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관복제도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과정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말 공민왕대의 그 명으로부터 관복을 사여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관복은 그 명의 제도를 따랐는데요. 관복에 신었던 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그 후기가 되면서 그 디자인에 변화가 조금 생겼는데요. 화를 비교해보면 명대의 답습에서 벗어나 입구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밑창이 지명과 수평을 이루게 된다. 또한 청의 해를 보면 신코가 뭉툭하고 운두가 높고 발등을 많이 덮는 편이지만 조선후기 해를 보면 신코가 각지고 뾰족하고 운두가 매우 낮은 독자적인 형태를 보인다. 유교에 의한 절제미를 보이면서도 말기로 갈수록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신발도 화려해졌다. 오방색이 근거한 화려한 색과 다채로운 문양을 띄었고 무엇보다 한복에서 익히 보듯 전통의 신발에서도 곡선의 아름다움이 두드러졌다. 신의 둘레는 낮아지면서 앞은 발등을 살짝 덮고 뒤축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유선형의 곡선이 발달했다. 우리나라 전통 신발은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일단 신발에 어떤 그 선이 담겨져 있는 게 어떤 그런 미감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버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코가 들리는 어떤 그런 한국적인 그런 선을 담고 있는데 그 버선에 맞는 어떤 그런 신발을 신게 되면서 신발에도 그런 버선 코와 같은 어떤 그런 곡선적인 그런 미학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곡선미는 조선 후기 문화사상, 예술 분야에서 나타났던 한국화의 한 양상으로 이는 한복의 곡선미와도 일맥상통하는 변화였고 중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옷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곡선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옷은 후기로 갈수록 그 직선이었던 부분이 곡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라든지 돌연, 깃, 섭과 같은 부분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신발, 이와 같은 옷과 같이 착용하는 신발에서도 그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우리나라에는 고무신이 등장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가벼운 재질의 고무로 만들어진 고무신이 대량 생산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고무신이 대유행한 것이다. 고무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니까 물에도 방수가 되죠. 가격도 싸고 또 착용감도 굉장히 가볍고 내구력까지 좋으니까 급격하게 전통 신발, 특히 그 가죽으로 만든 가신을 찾는 인구는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고무신이 천연의 자연 재료로 만든 우리 고유의 신발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실생활의 필수품이었던 화와 해는 급격히 사라지며 박물관의 유물로 남겨졌고 대신 고무신으로 만든 꽃신 정도가 그 명맥을 지켜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료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전통 신발 특유의 곡선의 아름다움은 고무신으로 그대로 이어져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무로 신발을 만드는데 그 형태가 우리나라 고유의 마른 신의 형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는 그 버선에도 적합한 형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형태는 똑같이 해에서 온 거니까요. 고무신 때문에 우리 전통신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고무신에 우리 전통 신발의 형태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화려한 왕의 신발에서부터 문무백관과 일반 백성들의 신발까지 그 형태와 모양은 달랐지만 모두 손으로 빚어낸 정성과 공예적 솜씨 속에 탄생한 전통의 멋이 있었다. 공예 기술이라든가 재봉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재료를 응용하는 기술조차도 모든 좋은 거를 신발에 다 투입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조상님들이 가졌던 지혜, 그 다음에 어떤 나에 대한 배려, 당신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신발로 다 응축이 되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활의 필요에 의해 생겨나 시대에 따라 장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능으로 변화 발전한 우리네 전통 신발. 역동적인 북방민족의 가죽 문화를 중심으로 풍요로운 남방 문화의 다양한 직무를 접목해 실용적이고 독자적인 신발 문화를 완성해왔다. 가죽과 비단으로 수놓은 화와 회. 그 속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조형의 아름다움이 있고 우수한 기술력의 장인의 혼이 살아있다.